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월 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연장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왔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더니 갑작스레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 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 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에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니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하라고 말했다며 그들 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정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답게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인 2019년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 당시 약 5조 7천억 원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1조 389억 원에서 당시 환율 기준 5배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5배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트럼프는 이게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은 계속 증가해 올해 1조 4,028억 원을 한국이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1조 5,192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이라고 잘못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집권 1기 때부터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말해왔는데 이 수치가 트럼프 머릿속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고의로 부풀려서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 5천 명, 실제로는 5만 2천 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또 180도 뒤바뀐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5일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주동미군 유지 방침을 밝히며 그곳에 약 4만 5천 명의 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 그건 하나의 도시이고 독일 경제의 이득이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는 2020년 집권 1기 당시 트럼프가 독일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주동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에서 달라진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각회의에서 트럼프는 다시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며 주동미군 유지에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동미군을 빼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물며 인도태평양의 린치핀인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허풍선에 가까운 일입니다.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양 정상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한국 외교가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이 후보는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왔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얼마 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협상 스킬을 언급하며 방위비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상협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는 협상과 흥정에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다. 그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대표 시절 한 SBS 정치 컨설팅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한미군에 대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 2월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우리가 미국에 의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제일 크고 좋다며 우리나라 돈으로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들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 있나?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에 도움도 되고 중요하다. 우리로선 잘 지켜내야겠죠라면서도 미국 역시도 한반도에 대규모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죠라면서 무조건 굴한다고 됩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실용주의를 외교에도 접목시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해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울 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생각한 트럼프가 몇 마디 으름장으로 한국의 방위비를 뜯어갈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무역 등 경제와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등 안보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트럼프는 한국의 부동산 비용과 주둔 비용 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나라가 신속하게 정상화 작업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국에 잘못 되들었다가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상식의 미국이 아닌 비상식의 트럼프 행정부를 한국이 길들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볼모로 한국의 돈을 뜯어내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꾸로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 언론에서 한국이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로 인정하면서 미국에도 가장 중요한 동맹임을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최근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추가해 한국을 놓칠 수 없다며 애원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 유력 매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2일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며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 사례를 거론하며 싱크탱크들의 진단을 인용해 이 같은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방송은 미국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계속된 무기 지원으로 조금씩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무기가 필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한국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5년 사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기간 한국 무기 수출액의 46%를 폴란드가 차지했으며 필리핀 14%, 인도 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작년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안으로서 한국이 주목받는다고 분석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 자신에도 한국의 중요도가 조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팀슨 센터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특히 무기 조선 분야의 성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이런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강점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계와 해군 지원 함정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사에서는 한국산 무기로 군사력을 증강한 폴란드가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폴란드는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의 구소련 시절 탱크 300대와 보병 전투 차량 350대 등을 대거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소모된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류 금액은 7억 5,200만 달러, 약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 세계 사무용품, 냉방기, 세탁기 수출액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CNN이 전한 폴란드 국방부의 이달 초 발표 내용을 보면 폴란드는 한국산 K2 탱크 180대 등을 67억 달러, 약 9조 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에는 지원 차량 80대와 포탄, 물류, 폴란드군 훈련 패키지 등이 포함돼 계약은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CNN은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한국산 K2 전차가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며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기갑 차량 규모를 1,000대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 동맹국들의 핵심 공급자로 인정받으면서 트럼프의 최근 한국에 대한 공격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예산 정책 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신속하게 가결 처리했습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인식 때문에 의회에서는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자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현 수준인 28,500명 유지를 명시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에서 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었습니다. 당시 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막는 역할을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아니라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바이든 정부 시절엔 2022 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역시 한국을 붙잡기 위해 중국 전승절에 한국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수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를 만들어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거기 전승절 행사에 꼭 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간다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냐는 비슷한 요지의 분위기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거기까지 간 데 대해서 약간 오버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인사와 외교에 힘을 기울이는 이라는 대통령이 있어 국민들은 조금 안심을 하는 듯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62.1%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 수사 등에 더불어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평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감당해온 비용과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미군 기지 반환 지연까지 한국이 진짜 동맹국으로서 존중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성격 변형에 따른 주둔비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미군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선 거액의 주둔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돈을 더 요구하면 할수록 한국은 이 목소리를 통해 한미 동맹의 재정립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국회 비준을 통해 시작된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용산 미 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국 측 요청이었고 이사단 등 지방기지의 이전은 미국 측 욕구였기 때문에 비용을 5대5로 분담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의회 등에서 미군이 해당 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기지 이전 비용은 약속대로 분담되고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축적한 금액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예산으로 책정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운용 정비 지원이라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 돈을 장기 보관 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국민들을 분노케 할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관행에 대해 한꺼번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군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담금 운영 방식의 유연화를 미국 측에 인정해준 셈이 됐습니다. 2018년 평택 미군기지 준공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100억 달러 규모의 사업비 중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해줘서 고맙다고 언급한 것은 이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발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6조 원 규모의 이전 비용 중 93%가량을 한국이 부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택 기지에는 미군과 가족을 위한 주택, 학교, 호텔, 위락시설 등이 현대식으로 갖춰져 있으며 대부분 한국 측이 제공한 예산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다, 더 내라며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비유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막말은 한국 국민을 우습게 하는 꼴이자 이는 외교관계의 기본 예의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를 단순 산술로 분석해보면 그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이며 군병력은 약 50만 명입니다. 주한미군은 약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연 13조 7천억 원을 부담한다면 이는 전체 국방 예산의 약 1022%를 차지하게 되는 꼴입니다. 병력수 대비 주둔비를 계산하면 주한미군 1인당 운용비가 한국군 병력보다 최대 40배가 넘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돕는 동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2022년 우주군 배치, 그리고 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이라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일 것입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 인상돼 지난해 합의한 2026년 분담금은 1.5조 원을 넘습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기능이 중국 견제로 바뀐다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 비중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역시 줄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조까지 올려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우리의 평화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기에 협상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공모함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외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 북중러를 일종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차기 한국 정부가 이들과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진정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항공모함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일본의 B-1B 전략폭격기를 배치했고 군산과 오산기지에는 F-16과 F-35A 등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일본 방위성과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하는 구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하나의 군사체계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의 일체화, 곧 동맹국의 대중국 전진기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묻지마 동맹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한미관계였고 그 중에서도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 한러관계의 악화를 감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제질서의 격변기에는 묻지마 동맹이 오히려 우리의 국익인 평화와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묻지마 동맹을 따져보는 동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이 과연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화를 위협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 평화를 파괴하고 주권을 훼손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새 정부는 특히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의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의 영토도 미국의 영토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군사기지화와 동맹의 일체화 전략은 조약의 지역적 적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법적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024년 10월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상 요구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재협상의 명분이나 정당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평택 미군 기지는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제공만이 아니라 위험 공유 역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이유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용으로 주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럴 이유나 근거는 없기에 당당히 기지 사용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리가 먼저 요구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미군은 평택기지로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 용산, 동두천 캠프 KC,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과거의 핵심 기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발표된 이후 천정부지로 뛴 용산의 아파트 가격, 동두천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캠프 KC, 의정부의 새 법조타운이 들어설 자리에 남아있는 캠프 스탠리 등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경제나 주민들은 많은 기회비용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블랙홀로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평택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른 각종 인프라 예산도 전액 한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재정이었습니다. 미군에 주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이 최대 13조 원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한 해 약 20조 원이라는 돈을 쓰면 모든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동맹이라면 비용도 위험도 함께 나누는 구조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기지를 지어줬고 90% 넘는 예산을 냈으며 기지는 돌려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현금 인출기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 맞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에 재정의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에 머물고 싶으면 주둔비 100억 달러 내고 주둔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